서울 시내 한복판. 오후 3시 반에 따스한 햇살이 버스 정류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국정원 대테러팀 팀장 이수연은 오늘만큼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나섰죠. 검은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하얀 운동화까지. 28년간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칼날 같은 일상을 보내온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검은 정장에 구두를 신었을 텐데 오늘은 꼭 평범한 직장인 같았죠. 가방도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 아니라 딸이 선물해준 크로스백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업무용 태블릿도 기밀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딸과 함께 볼 영화표 2장만 들어있을 뿐이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딸 하윤과의 약속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오후 4시 강남 CGV 앞에서 만나기. 대학생이 된 딸과 영화를 보기로 한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죠. 수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설렘이 뭉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과 함께 보내는 이 짧은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하윤이가 어릴 때는 늘 일에 쫓겨 살았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고된 훈련과 작전으로, 국정원에 들어온 후에는 끝도 없는 정보 분석과 현장 업무로 정신없이 바빴죠. 딸의 입학식도 졸업식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하윤이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수연은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윤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수연도 조금씩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딸과의 시간을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743번 버스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수연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자리는 꽤 넉넉했죠. 창가 자리에 앉은 수연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흘러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수연은 문득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며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테러 위협, 국가 기밀, 목숨을 건 임무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따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딸 하윤이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딸이 친구들과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때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수연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죠. 그래,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일.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버스가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수연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만 같았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평소 같았다면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띠링. 핸드폰에서 하윤이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나도 이미 출발했어. 오늘 진짜 기대돼. 엄마랑 영화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수연은 저절로 피어나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정말 기대돼.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던 수연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국정원 팀장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로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계속해서 강남 방향으로 향했고 수연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가 제발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접어들 무렵 수연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나른하게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4명의 남성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수연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8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문신,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특유의 위압적인 기운이 있었죠.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흉터 자국이 선명했어요. 뒤따라오는 3명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의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와 주변을 훑는 시선 처리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대신 슬쩍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버스 안에는 30명 남짓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수연의 시선이 버스 중간쯤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사복 차림에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어깨에 단단히 잡힌 각이었습니다. 틀림없는 군인이었어요. 어깨에 계급장은 없었지만 갓 임관한 신임 장교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아마 휴가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수연은 그녀가 이미 4명의 남성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다운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젊고 실전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4명의 남성 중 리더격인 인물, 조태호가 젊은 여성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의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처럼 시작됐어요. 조태호가 그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우리가 좀 앉아야겠는데 거 좀 비켜주지?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여군 장교, 최민지 중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쪽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근데 우리는 꼭 여기 앉고 싶거든. 조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시비조로 변해갔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창밖을 보며 못 본 척했습니다. 최민지 중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수연은 그녀가 속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위협은 처음 겪는 듯 했습니다. 조태호의 부하 중 한 명이 민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군인이면 선배한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자리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시비 걸지 마시죠.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민지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딸과의 약속도 있었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태호가 비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잠들어 있던, 아니, 단 한순간도 잠든 적 없었던 정의감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훅 하고 무거워졌고 수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가면 뒤로 특전사 출신 국정원 요원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조태호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수연이 조태호의 바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의지와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호가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따위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수연을 본 조태호는 픽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아줌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갈 길이나 가쇼. 조태호는 수연을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민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손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움직여 조태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어요. 악! 조태호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연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쇠집게에 물린 것처럼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손목에서부터 팔 전체로 찌르르 퍼져나갔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안 나? 조태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님,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제히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첫 번째 조직원이 수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수연은 조태호의 손목을 잡은 채로 몸을 살짝 옆으로 비틀어 가볍게 그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다른 손으로 그의 팔을 휘감아 그대로 비틀어 버렸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의 간결하고 정확한 합기도 기술에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죠. 어머나!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 정도 소라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으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수연의 등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동시에 공격해 왔어요. 좁은 버스 통로에서 세 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연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한 번에 달려들 공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연은 조태호의 손목을 놓아주며 물 흐르듯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오는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동시에 옆에서 오는 주먹을 손목으로 툭 쳐내며 막아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이 무너진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치를 향해 정확한 손끝 찌르기를 날렸어요. 마이트! 두 번째 조직원이 복부를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수연의 정확한 타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세 번째 조직원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순간 뒤로 물러섰지만 수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의 거리를 좁혀 그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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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깜짝할 사이에 버스 바닥에 3명의 조직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조태호만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뭐하는 년이야? 조태호가 악을 썼지만 목소리 끝에는 공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조태호를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태호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은 수연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 주먹을 피하고 조태호의 팔을 잡아 그대로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한 교과서 같은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쿵! 거구의 조태호가 버스 바닥에 떨어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그의 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함부로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건장한 4명의 조직원을 모두 제압한 수연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특히 최민지 중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연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런 상상도 못할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태호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수연이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툭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조태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연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태호와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조태호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조태호는 조직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직전 수연을 향해 독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너 누군지 내가 똑똑히 알아내겠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줌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조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버스 안에서 와 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수연을 향해 박수를 치며 고마움과 감탄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칭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지 중위는 수연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태호의 마지막 말이 그냥 하는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들의 행동거지로 보아 보통 동네 깡패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민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수연을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수연은 민지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수연과 민지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의 소란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좀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민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신 수연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살게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는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도움을 받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와 함께 카운터로 향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지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세요? 민지의 고든 자세와 단호한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중위 최민지입니다. 충성. 민지가 자신도 모르게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관했습니다. 오늘은 휴가라서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민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셨군요. 어쩐지 아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무척 침착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주 잠깐 군 생활을 했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말로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엄청난 실력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고 수연은 그냥 호신술을 좀 배웠을 뿐이에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어요. 대화가 편안해지면서 민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눈이 민지의 손목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민지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에 수연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민지는 수연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시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낡은 검은 가죽 밴드, 그리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수연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다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연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연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김영호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강릉에서 사셨는데
민지의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맺혔습니다. 김영호. 그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8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28년 전에 심하게 다친 여군 한 명을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수연의 질문에 민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졌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지는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비 오는 날 밤 집 앞에서 심하게 다친 여군 한 분을 발견하셨대요. 총상까지 입고 있었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집에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수연은 그때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릉 지역으로 침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추격을 받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그날 밤, 정신을 잃기 직전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민가로 겨우 숨어들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김영호 씨였어요. 그분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름도 모르는 자신을 숨겨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밤낮으로 돌봐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이 시계 하나만 남겨두고요. 민지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시계를 소중하게 보관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죠. 수연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군이에요. 수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지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네? 정말요? 정말? 아주머니가 그때 그분이세요? 민지의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어요. 작전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주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평생 마음에 큰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멍하니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부대도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연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전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기적처럼 이루어진 재회였어요. 수연은 김영호 씨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너무나 슬프기도 했지만 이렇게나마 그분의 손녀를 만나 인연이 이어진 것에 깊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의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꼭 돌려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지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나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진짜 영웅이라고요? 수연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영호 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고마움이 28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아버지께 영상통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민지가 영상통화를 걸자
곧 화면에 듬직한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화면 속 남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바로 민지의 아버지이자 김영호 씨의 아들, 김진혁이었습니다. 올해 50세의 베테랑 형사로 28년간 경찰로 일해온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민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봐주셨던 그 여군분, 기억나? 그분을 제가 방금 만났어요. 민지의 말에 진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진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어요. 민지가 휴대폰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수연을 비춰주었습니다. 수연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화면 속 진혁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혁은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숨을 헙 들이마시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혹시 그때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수연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혁의 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맞아요. 누나, 저예요, 저. 진혁이 화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28년 전 아버지를 도와 수연을 돌봐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었던 겁니다. 당시 22살, 갓 제대한 청년이었던 진혁은 아버지 김영호 씨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수연을 정성껏 치료했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죽을 끓여다 주고 붕대를 감아주며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비록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린 진혁에게 그녀는 아주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말 진혁이가 맞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렸습니다. 진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김진혁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나. 화면을 통해서지만 28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이 놀랍고도 신기한 상황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준 그 여군이 바로 오늘 자신을 구해준 수연이고 그 여군을 아버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나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연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수연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진혁의 말에 수연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진혁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 멋지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수연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경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8년째네요, 허허. 진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리고 순수했던 그 청년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되었다니 정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시간을 넘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혁은 아버지가 수연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들려주었어요. 수연도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몇 번이고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누나, 우리 꼭 만나요. 민지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누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요. 진혁의 제안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요? 네, 그건 나중에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윤이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 딸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요. 그럼 따님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만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진혁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거예요. 수연은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럼 딸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수연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통해 수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한테 전화가 안 돼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수연은 마음속에서 불길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윤이가 연락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민지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수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현장을 누벼온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시끄럽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이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귀에 익으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오늘 버스에서 만났던 조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잘난 아줌마 맞지? 수연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조태호가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전화를 하는지 끔찍하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혁과 민지는 수연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혁이 화면을 통해 다급하게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조태호의 전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특히 하윤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전화가 온 것이 절대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재회의 순간이 갑자기 지독한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조태호의 전화를 받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소중한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기쁨도 잠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 딸, 참 예쁘더라. 하윤이라고 하던가? 조태호의 비릿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조태호가 하윤이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윤이, 어떻게 했어? 수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이 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았지만 수연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화면 너머의 진혁과 민지도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 아직은 안전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조태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당한 굴욕 그대로 갚아줘야지. 네가 내 소중한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야. 수연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헤쳐온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평소의 냉철함을 순식간에 잃고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줄게. 제발. 하윤이만 무사히 돌려줘. 수연이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조태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껄껄거리며 크게 웃었어요. 돈? 좋지. 10억. 오늘 밤 12시까지 현금으로 10억 원 준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수연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반드시 준비할게. 대신 하윤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넌 내 손에 죽어. 절대 용서 안 해. 수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조태호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협박은 그쪽이 할 게 아닐 텐데 지금 누가 더 급한 입장인지 잘 생각해봐.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진혁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누나,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진혁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조태호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경찰? 경찰 부르는 순간 내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명심해. 혼자 와야 해. 뚝! 전화가 끊어지자 수연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하나뿐인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과 조태호를 향한 불타는 분노가 동시에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민지가 수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조태호 같은 놈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한지 알면서도 후회와 자책으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통해 진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저를 믿으세요. 저 경찰 2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입니다. 이런 납치 사건 수없이 해결해봤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어요. 섣부른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이 오히려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볼까요? 민지가 제안했지만 수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야. 이미 꺼놨겠지. 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수연의 예상대로 하윤이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세 사람은 곧장 진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이미 집 앞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혁은 수연을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찾을 거예요. 진혁은 즉시 믿을 수 있는 동료 형사 몇몇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이 아닌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납치 사건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해요. CCTV 확인부터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진혁은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며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경찰이 움직이는 걸 조태호가 알게 되면 어떡해? 진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리에 아주 조용히 진행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실종 신고로 처리하고 수사망을 좁혀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수연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걱정은 과연 조태호가 돈을 받고도 하윤이를 무사히 놓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거지로 보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누나, 이걸 좀 보세요. 진혁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28년 전 수연이 그들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연이 쓰던 낡은 수건, 급하게 갈아입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그녀가 무의식 중에 남겼던 작은 메모까지. 돌아가신 김영호 씨가 아들 몰래 소중하게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다시 찾게 되면 돌려드리려고 전부 보관해두셨어요. 진혁의 말에 수연의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메모 하나가 수연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어요. 자신이 직접 쓴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작전과 관련된 간단한 암호와 비상 연락처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호가 수연의 기억을 번쩍 하고 되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만이 사용하는 긴급 상황 시에만 쓸 수 있는 비밀 비상 연락망이었거든요. 이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희미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연락망이 과연 유효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수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8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하나뿐인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무력감과 분노가 파도처럼 교차하면서 수연은 밤새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혁과 민지는 번갈아가며 수연을 위로했지만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조태호가 정한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진혁의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혁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버려진 폐창고 한 곳을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젯밤 늦게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근 CCTV에 찍혔고 하윤이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도 바로 그 근처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즉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를 강하게 말렸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과 동료 형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함께 움직이겠다고 제발 같이 가자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민지도 군인으로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며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새벽 어둠을 뚫고 폐창고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진혁은 믿을 수 있는 동료 형사 2명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침착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먼저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그 무엇보다 하윤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하자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짙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수연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지형을 살피며 가장 안전한 진입로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 대의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먼지 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하윤이가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의식은 있어 보였지만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조태호와 그의 조직원 3명이 하윤의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수연은 진혁에게 포위 완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혁과 민지, 그리고 동료 형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소리 없이 창고를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때 조태호가 하윤이에게 다가가 비웃으며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엄마가 안 오네? 널 버렸나 보다. 으하하. 하윤이는 고개를 똑바로 들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와. 그리고 너희 같은 놈들은 전부 다 잡혀갈 거야. 딸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본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조태호가 그 말에 화가 나서 하윤이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자 수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치으. 수연이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조태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네. 돈은 가져왔나? 수연은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보이며 하윤이부터 먼저 풀어줘. 라고 말했지만 조태호는 먼저 가방부터 확인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조직원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왔지만 수연은 그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쾅! 창고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우린 경찰이다. 진혁이 소리쳤어요. 조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씨, 경찰을 불렀어? 약속이 다르잖아. 조태호는 소리치며 옆에 있던 하윤이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어요. 수연이 아니야. 나 혼자 왔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조태호는 하윤이를 인질로 삼아 질질 끌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물러서 이 계집애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의 협박에 수연과 진혁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태호가 하윤이를 끌고 창고 뒤쪽 문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갑자기 민지가 창고 뒤쪽 문으로 번개같이 나타났어요. 꼼짝마. 완벽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조태호가 민지의 등장에 당황해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 진혁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8년 경찰 경력으로 단련된 동물적인 순발력으로 조태호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조태호가 칼을 휘둘렀지만 진혁은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악! 조태호가 바닥에 나뒹굴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쳤고 수연은 그 즉시 하윤이에게 달려가 꽁꽁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엄마, 엄마, 하윤이가 수연의 품에 안기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진혁의 동료 형사들에게 순식간에 모두 제압당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김진혁이 조태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조태호는 마지막까지 악독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끝일 것 같아?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수연이 그런 조태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28년 전 강릉에서 활동했던 북극성이라는 조직과 관련 있나? 조태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이 그 오래전 작전명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당황한 것이었어요. 조태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조직의 보스였다고요. 28년 전 수연이 끈질기게 추적했던 바로 그 범죄 조직의 후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 작전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끈질긴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조태호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될 예정이었어요. 진혁이 조태만을 끌고 나가면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누나가 시작했던 그 일을 오늘 누나와 함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수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나 기묘하게 연결되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다니. 운명이라는 게 어쩌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하윤이를 꼭 껴안고 있던 수연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딸. 엄마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새벽 햇살이 어두웠던 창고 안으로 환하게 스며들면서 모든 어둠이 씻은 듯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완성된 정의,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용기와 희망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과거의 무거운 빚을 모두 갚았다는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진혁과 최민지, 그리고 하윤이가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태만과 그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후 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재회였어요. 수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달콤 짭짤한 불고기, 신선한 나물 반찬들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상차림이었죠. 진혁은 이런 집밥을 먹어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늘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단하게 때우기만 했다고 하면서요. 민지는 하윤이와 금세 친해져서 진짜 친언니와 동생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공통 관심사도 많았죠. 하윤이는 민지에게 군대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민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재치 있게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연은 저절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혁이 또 다른 낡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28년 전 아버지 김영호 씨가 써놓은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에 대한 기록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김영호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을 발견하고 치료해주던 날들의 상세한 기록, 그녀가 갑자기 떠난 후에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자꾸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수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여군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것. 모두가 잠든 밤에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 부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닮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의로운 일을 하기를 바란다. 김영호 씨의 간절한 바람대로 아들 김진혁은 정말 훌륭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도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요. 엄마처럼 그리고 아저씨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딸의 갑작스러운 결심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윤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습니다. 진혁이 하윤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낡은 경찰 배지였어요. 28년 동안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히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배지를 하윤이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정의의 정신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하윤이는 감동하며 두 손으로 배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만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민지도 하윤이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결국 모두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동료니까요. 수연은 이 모든 광경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우연히 받았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크고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돌아오다니. 돌아가신 김영호 씨의 따뜻함이 아들 진혁에게로 이어졌고 이제는 손녀뻘인 하윤에게까지 그리고 민지라는 훌륭한 젊은 군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진혁은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죠. 밤이 깊어 진혁과 민지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수연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두 분이 안 계셨다면 혼자서는 절대 하윤이를 구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지도 수연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버스에서의 도움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랄게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수연과 하윤이는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누는 조용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수연이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이 정말 확고하냐고 묻자 하윤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수연은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언제나 널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만은 꼭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어요. 하윤이는 엄마에게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8년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빚을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과거의 작은 선택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과 용기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결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서 시작된 선행의 고리가 진혁과 수연, 민지, 그리고 하윤이에게로 이어지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운명의 시계가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